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오늘 토익 시험 파트 1, 파트 3 리스닝 총평을 담당하는 박하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시험이었는데요. 오늘 특히 LC에서도 파트 1과 파트 3에서는 어떤 문제 또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주소 보이시죠? 토익 관련된 많은 자료와 특강 정보, 많은 정보들이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쯤 들러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LC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요. 파트 1의 경우에는 중중상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가 곳곳에 있긴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즘 추세가 LC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중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 3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는 문제가 2개, 3개 아니면 4, 5개 정도 나올 수는 있었지만 크게 어렵거나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발음 등 그런 극도로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중상으로 잡아봤습니다. 파트 1에서 알았어야 할 단어, 표현들 또는 앞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fixing이라는 동작 단어 자주 출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fixing과 repairing은 수리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과 더불어 자주 출제되는 표현으로는 is being fixed 또는 are being repaired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람이 동작 중일 때 이 표현들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overhead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머리 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overhead bin에 짐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다 해서 머리 위라는 표현도 참고하시고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gripping.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립이라는 거 우리가 써봤던 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gripping은 grasping, grabbing과 더불어서 잡다 또는 쥐다, 움켜쥐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쥐로 시작하는 애들 잡다, 쥐다 한 번 더 알아두시고요. holding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잡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것도 이렇게 grasping, gripping과 더불어서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be on display. 단수가 나오면 is on display가 나오겠고요. 앞에 복수의 단어가 같이 표현된다면 어떤 복수 것들이 are on display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be displayed, 뭐가 진열된 상태다 또는 전시된 상태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인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요것도 똑같은 표현이다 알아두세요. 토익 공부를 한 번쯤 해보셨으면 이 비빙 PP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파트 1에서 빙이 들리면 보통은 사람이 동작 중이어야지만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빙이 displayed와 같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 전시 또는 진열 중이어도 정답 가능하지만 사람이 없이도 정답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너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는 chopped입니다. 여러분 chop 하면은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 또는 식재료를 썰 때 찹찹찹 이렇게 칼로 다지거나 썰지 않나요? 찹찹찹 그죠? 그래서 이 chopped는 썰린 또는 다져진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보세요. 찹찹찹 잘 잘려져 있죠. 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썰린 잘려 있는 chopped 표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라는 게 쟁반, 꼭 우리가 뭐 음식 흘리지 않게 받치는 또는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담을 수 있는 쟁반을 뜻하는 것도 되지만 이 트레이의 경우는 음식 자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나 접시나 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트레이 다양한 뜻 가능하다도 알아주시고요. 다음 단어는 interacting입니다. interacting은 서로 소통하는 것 또는 상호작용,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려면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장면에 그냥 잘 나오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분이 이 고객과 소통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interacting 또는 이 외의 표현으로는 communicating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단어는요. container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은 우리가 뭔가 박스 아니면 요런 술, 주류 또는 베버리지를 담아 놓는 용기로만 좀 여길 수 있는데 그 외에 어쨌든 액체나 이런 물체들을 담을 수 있는 거면 다 컨테이너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다 컨테이너로 가능한 애들 봐주세요. 컨테이너는 꼭 저런 박스나 이런 용기, 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버켓도 또는 알약통도 컨테이너가 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저런 종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로도 쓰일 수 있지만 cotton 또는 crates, crate, 박스가 하나 또는 종이 상자가 하나면 crate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박스들이 있으면 crates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요 종이 상자 표현들 또 공통되면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3 다뤄볼 텐데요. 오늘 논란 문제 중에서는 이 홈 레노베이션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헷갈리거나 고민이 됐을 수 있겠어요. 홈 레노베이션은 집을 좀 뜯어 고쳐서 공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 작업을 해주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홈이랑 residential이 paraphrase인 거 알고 계세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 단어로 좀 가셔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가 좀 문제가 됐을 수 있어요. 컨트랙터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적어드릴게요. 하청업체 직원 또는 하청업체 일을 수주받아서 대신 해주는 그런 업자들,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시공업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진행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홈 레노베이션 담당자, residential contractor 의미가 같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단어와 특히 요거 좀 생소할 수 있는 contractor도 두 가지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랜드스케이프는 주로 garden 관련된 작업의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architect는 건축가잖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레노베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architect는 토익에서는 building designer 요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architect는 building designer랑 paraphrase니까 요렇게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전거 튠하는 곳. 이 튠이 좀 가다듬고 뭔가를 좀 고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tune up a bicycle 하러 왔다 했으니까 뭔가 고치는 느낌으로 repair 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토 보이시죠? 이건 자동차, 오토모빌의 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토에서 걸으셨어야 되겠고요. tune up a bicycle 하는 곳은 바이시클 샵에서 바이시클도 판매하면서 튜닝 해주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바이시클 샵으로 가셨어야겠네요. 요건 정확히 해석하면 자동차 정비업체
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들 이런 식으로 좀 함정을 파놓는구나. 요즘 트렌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는요. paraphrase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leaking air 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들렸는데요. leaking air는 바람이 빠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flat tire, 납작해? 라는 의문이 들었을 수 있는데 flat이 바람이 빠졌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우리 탄산음료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에 탄산이 없다, 탄산이 빠졌다 할 때도 fla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토익 LC에서는 콜라 탄산이 없다라는 표현은 잘 안 들리니까 이 leaking air, flat tire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리뷰하면 look over, 보는 거로 바로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익숙하게 잘 고르셨을 것 같고요. 테스트가 진짜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래서 taste,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요거랑 비슷한 T로 시작하는 게 어떤 단어일 것 같은가요? try, 한번 해보는 거, 입어보는 거, 먹어보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샘플도 자주 paraphrase 되는 애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단어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4개 한번 시도해보다 또는 맛보다 표현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얘가 그나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uthorize. author 하면은 작가죠. 그래서 write 하는 사람이다, 책을 publish 했다, 요렇게 출제되면 정답이 author이나 writer로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authorize는 작가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authorize 정리해 볼까요? 권한을 부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쓰는 동안에 단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권한을 부여하다 또 참고해 주시고요. authorize가 어떻게 paraphrase 되곤 하냐면요. 이게 approve a request. 조금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렇게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approve a request 하면은 요청 들어온 걸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승인해 준다는 건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겠다, 권한을 부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말로도 어떻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이 표현, 이 뜻을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paraphrase로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자가 이 말을 했어요. I will need a document. 일단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 I will need a document는 내가 서류가 필요하다. 그럼 여자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필요하니까 서류를 가져오겠죠. 또는 서류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 말을 일단 미리 잘 들어놓는 게 중요하겠다. 여자가 다음에 할 일. 이 단어 알고 계실까요? retrieve는 회수하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 한 다음에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 연결 가능한지 봐주시고요. 예, 해석해 볼게요. How can I reach you? 일단 해석 시작. How can I reach you는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 reach는 연락하다 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몰랐다면 이제부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조금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자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이 아니라 남자가 이 말을 듣고 할 일을 생각해 볼게요. 여자가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했을 때 남자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남자 다음에 할 일? 연락 수단을 알려주던지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이어도 여자 말을 미리 들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 알아놓을게요. address는 이게 how can I address you 하면 해석 어떻게 주소야 너? 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파트 2에서도 가끔씩 나오니까 지금 꼭 알아두세요. address는 부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신을 부르면 될까요?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라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뭐가 될까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이름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남자가 다음에 할 일임에도 여자의 말을 미리 드러나라 동사 위주로 여기서 동사는 address 부르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할 일 두 가지 유형 분류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의도 파악 다뤄볼게요. 의도 파악은 뭐니 해도 의도 파악해야 될 전문장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장이 잘 안 들린다. 문제 푸는데 급급해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전문장 또는 맥락 이해하는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너무 어렵다 했는데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문제를 만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통해서 답을 고를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위에는 여자가 말했다고 가정해보고 이 아래 문장은 남자가 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자 Y 상품을 온라인 마켓에 팔려고 올렸는데 팔렸어. 이 좋은 거 아닌가요? 팔려고 올렸는데 팔렸다. 좋죠? 잘된 얘기죠? 그 말을 듣고 남자가 와, 그거 고작 5분 전에 올렸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느낌 어때요? 지금 놀란 느낌 있죠? 그래서 놀랐다 이렇게 그냥 골라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요랬을 때는 요거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나요? 너무 안 들렸다는 가정하에 그런 뉘앙스를 잘 들어볼 것. 근데 사실 요게 중요한 단서거든요. just는 고작이란 뜻인데 이 고작 5분 전에 올렸다는 건 올린 시간을 알려주는 걸까요? 의도가? 5분 전에 올렸어 너. 5분 전이야. 는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올린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건가요? 이미 여자가 올린 걸 알아요. 맞죠? 그래서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느낌으로 가도 3이 골라지긴 하는데 정석으로 풀려면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요런 just라는 힌트를 참고해서 골라주는 게 좋겠다. 고작 5분 전에 올렸잖아는 5분 전에 올렸는데 올린 지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와 라는 뜻이니까 놀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직접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맥락 파악하는 트레이닝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음에 할 일 paraphrase 의도 파악 파트 1에 필요한 단어들 살펴봤고요. 오늘 틀렸더라도 이걸 참고해서 다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힘내시고 그다음에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LC 파트 1, 3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토익 총평을 맡은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랑 파트 2 그리고 파트 4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더 많은 토익 정보와 무료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해커스 토익 검색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으로 오늘의 난이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파트 2는 무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 파트 4, 항상 조금 우리한테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오늘도 중상으로 같이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우리 파트 2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파트 2 난이도 중으로 설정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 의문사 의문문 11문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서문이 4문제 정도 나왔고 나머지 애들은 사이좋게 뭐 1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되게 직접적인 답변들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파트 2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파트 2 항상 몇 문제씩 아쉽게 틀리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저랑 같이 리뷰하면서 오답인 듯 오답 아닌 정답 유형, 그리고 항상 우리 좀 어렵게 하는 우회형 답변들, 특히나 전제 파괴 답변 유형 같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까다로운 평서문 질문 답변 유형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파트 2 문제를 풀 때 꼭 해줘야 되는 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답 골라야지가 아니라 오답 2개 지워서 정답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답을 지을 때도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 오답인 것 같은데 오답이 아닌 정답 유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애는 바로 일반 의문문에서 나오는 유형인데요. 우리가 원래 비동사나 조동사 의문문의 가장 기본적인 답변 형식은 맞다 아니면 긍정이다 할 땐 yes 하고 뒤에 논리적으로 만든 부연 설명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 아니다 부정할 거야 이럴 때는 no 하고 부연 설명이 붙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요 앞에 있는 응 아니야 뭐 yes나 no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yes나 no가 없이 부연 설명만 바로 와버리는 보기들을 들으면 이거 오답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종종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질문 하나 볼까요? Isn't Sean going to meet our clients at the airport? 자, 요 질문 핵심 뭐죠? 우리 샤니 어디 가서? 공항 가서 우리 고객들 만날 거야? Sean going to meet our client. 이 부분 같이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답변을 볼게요. 자, 답변에서 I think he's leaving at 10 o'clock 라고 굉장히 우리가 얼핏 듣기에 언제, when 답변 같은 답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한국말로 해석해서 볼게요. 우리 샤니 공항에서 우리 고객들 만날 거지? 라고 물어봤고요. 걔 10시에 갈 거래 라고 한국말로 답변이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요 답변 앞에는 yes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면 샹 공항에서 우리 고객들 만나러 갈 거지? 맞아. 걔는 10시에 출발할 거래. 요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s it true that Mary works in an advertising agency? 자, 메리가 우리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 답변 보시면 정말 생뚱맞게 She makes brochures. 그녀는 소책자를 만들어요. 라고 하는 답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ye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뚱맞은 브로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걔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해서 거기서 소책자 만든다. 라고 맥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es나 또 no가 생략된 답변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답으로 착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오답들 지을 때도 B랑 C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얘가 A로 등장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같이 가져가자면 우리 토익에서 정말 잘 나오는 소책자나 안내책자 뜻하는 brochure이란 단어 있죠. 우리 brochure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2개, booklet 그리고 pamphlet 두 단어도 항상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파트 2에서 정말 잘 나오는 레퍼토리인 우회형 답변 유형 같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내 책임이 아니다 또는 내가 그걸 해줄 권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 표현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I'm not in charge of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in charge of 하면 담당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그거 책임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되고요. 또는 그거는 내 결정사항이 아니야. It's not on my decision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볼게요. 자, It's not up to me 하면 그 결정사항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어 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표현 우리 authorize 들어가 있는 2개 볼게요. I'm not authorized 하면 말 그대로 나는 권한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아니 이번에 명사로 I have no authority 하면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표현 조금 더 어렵지만 우리 여기 내 책임 아니다, 나는 권한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항상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바로 전제파괴 답변 유형인데요. 얘네들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깔려있는 어떤 전제를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답변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 나오는 전제 파악의 답변은요. 바로 나는 회사에 완전 에이스야. 일 엄청 잘해. 이런 식의 직원들이 등장하는 경우인데요. 같이 예시로 보시죠. 자, 질문에서 Can you give me a copy of the seminar program? 여기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표를 말하죠. 그래서 세미나 일정표 사본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말 기본적인 답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줄게. 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사 에이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벌써 갖다 놨어. 내가 already 표현 잘 나오죠. already 갖다 놨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번엔 일 잘하는 사람이 제3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라가 이미 다 보냈어. 내가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전제 파악의 답변들 올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로 같이 하나 볼 건데요. 요즘 잘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Do you know where is Feldman's jewelry shop? 우리 Feldman 줄러리 샵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답변으로 거기 있어, 저기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They recently relocated. 걔네 최근에 이전했어.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없어. 이런 식으로 전제를 파괴시켜버리는 답변 유형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국말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 A랑 B는 서로 친구 사이인데요. 우리 A가 뉴욕에 엄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뉴욕에 엄청 많이 가봤을 것 같은 B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 자, 그런데 우리 B 정말 놀랍게도 한 번도 뉴욕에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B는 나 뉴욕 안 가봤는데? 라고 오히려 당황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전제를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답변 유형 꼭 기억해 주셔야지 시험에서 오답으로 지우지 않고 정답으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파트 2에서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평서문 유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정말 잘 등장하는 유형인데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질문하는 성우를 A로 치고 답변하는 성우를 B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는 어떤 정보를 툭 던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BTS is having a concert in Busan. BTS가 부산에서 콘서트 한대. 이렇게 생뚱맞은 정보 하나 딱 던졌더니 이제 B도 질 수 없지 하면서 추가 정보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Tickets are already sold out. 티켓 거의 벌써 매진됐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돼 있는 질문 정보들이 연달아 나오는 유형이 바로 첫 번째 정보, 추가 정보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는 어떤 의견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B는 거기다가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A 예시부터 볼까요? Tom did a great job setting up the showroom. 톰은 전시실, 우리 쇼룸, 셋업, 설치하는 거 엄청 잘했어 라고 톰을 칭찬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B는 완전 동의한다. I completely agree 라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I think so too. 내 생각에도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A 말에 동의하는 답변 항상 잘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파트 4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요. 사실 오늘 not bad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또 질문들에 있는 표현들도 엄청 어렵다 라고 뭔가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항상 우리 파트 4를 어렵게 하는 빠른 성우의 말 속도 요거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우의 말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쉐도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파트 4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정답 타이밍을 잡는 거죠. 우리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이 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파트 4 문제를 풀 때는 방심하면 틀린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랑 같이 볼 파트 4 포인트는요. 바로 항상 시험에 잘 등장을 하는 광고 지문 그리고 소개 지문입니다.
자, 우리 파트 4의 광고 지문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가장 초반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건지 얘기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 문제가 잘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문이 흘러갈수록 이 광고하는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문제로 디테일 문제가 항상 잘 등장하는데요. 우리 어떤 장점들이 시험에 잘 등장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제품 되게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어요 라고 fair price 또는 reasonable price 라고 말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우리의 제품, 예를 들어서 뭐 가방 같은 게 엄청 튼튼해서 오래가요 라고 durable, enduring, lasting 이런 형용사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가방에 엄청 좋은 하이 퀄리티한 가죽을 써서 퀄리티 엄청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이 퀄리티 뿐만 아니라 그냥 퀄리티 라고 형용사가 붙어도 고급이나 질이 좋다라는 뜻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라고 장점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할인은 크게 sale이나 discount 라는 표현으로 시험에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의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같이 알아볼 건데요. 보통 세 번째 문제로는 방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도 구매하는 방법, 할인받는 방법 또는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을 물어보는 요 방법 문제가 잘 등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는 마지막에 visit our website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선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지문 유형으로는 바로 소개를 볼 건데요. 이 소개 지문은 말 그대로 어떤 행사에서 특정인을 소개하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소개 지문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의 초반에는 항상 행사의 종류를 알려줄 건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뒤에 장소가 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환영합니다. Welcome to 하면서 말 시작할 거고요. 또는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하면서 세미나든 컨벤션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반에서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소개할 건지 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디테일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의 게스트 스피커는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 우리 기업 자문위원인 미스터 베일리예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그는 많은 상을 받았고 많은 책을 썼고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을 건데요. 우리 소개 지문의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보통 who is로 시작하는 질문이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who is Mr. Bailey 라고 등장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받아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다 라고 정답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문의 후반부에는 다음 행사 순서라던가 또는 청자들이 다음에 알릴 문제가 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연설이 끝나면 이제 Q&A 세션이 있을 거니까 그때 질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마무리되고요. 우리 다음에 일어날 일 문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What will happen next? 그러면 후반부 잘 듣고 문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 정답 타이밍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거는 파트 4의 시각자료 문제인데요. 시각자료 문제가 쉽게 등장하면은 정보 하나 정도만 딱 보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조금 더 까다롭게 등장을 할 때는 조건 하나가 아니라 조건 2개 정도를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보시면요. 질문에 Which device will the speaker probably order? 우리 화자는 보통 아마도 어떤 기기를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우리 보기들에는 common pace 하면서 모델명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우리 시각자료 문제 풀 때 하나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우리가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찾을 때는 보기에 써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보기에 모델명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봐줄 건 이 모델이 와이어든지 와이어리스인지 또는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 부분을 보고 조건에 맞는 걸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문에서
We need a wireless model 이라고 말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와이어리스 모델인 페이스나 비전 둘 중에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It needs to be larger than 27inch 라고 그거 27인치보다는 커야 돼 라고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스랑 비전 중에서 27인치보다 큰 비전 CD를 정답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맞춰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순발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답 찾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저랑 파트 4 어휘를 같이 보고 끝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형용사 punctual 이라고 나오면 시간을 지키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우리 on time 이란 표현 있죠? 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시간을 잘 지킨다 이런 형용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명사로 punctuality라고 등장하면 이때는 어떤 사람의 시간을 잘 지키는 그 능력, 시간 엄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정확함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형용사는 바로 culinary라는 형용사인데 요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culinary skill이라고 등장하면 요리 스킬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명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도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contractor이라고 나오면 계약자를 의미하죠. 근데 보통 그냥 contractor라고 나오기보다는 building contractor이라고 잘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건축 도급업자 또는 우리 건물 짓는 시공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명사 하나 볼까요? 우리 objection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대 또는 이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사로 justify 하면 어떠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당화시킨다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우리 명사로 misunderstanding 하면 오해죠, 오해. 얘는 의도파악 문제에서 잘 등장하는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항상 파트 4에서는 우리 신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잘 등장하죠. 그래서 그때 같이 나오는 동사인 feature 또는 cover 하면 기사나 신문이나 어떤 잡지에 실린다라는 뜻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이렇게 파트 2 그리고 파트 4 리뷰를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시험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랑 같이 약점 보완하면서 다음 시험을 더 열심히 잘 보자라고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해커스 강사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